서기 12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판테온 신전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직경 43m에 달하는 거대한 돔이 그의 머리 위로 완벽한 반구를 그리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돔 정상부에 뚫린 원형 천창, 오쿨루스를 통해 쏟아지는 햇빛은 신전 내부를 신비로운 빛으로 채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무지주 공간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없이 이토록 광활한 공간을 덮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로마 제국의 기술력이 도달한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900년이 흐른 2024년 MIT의 재료공학 연구팀은 이탈리아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지역의 고대 로마 항구 유적지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아델 마수디 교수는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는데도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의 연구팀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로마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적 반응을 통해 내부 구조가 더욱 치밀해지는 놀라운 특성을 보였습니다. 현대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대개 50년에서 100년의 수명을 갖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기를 맞이하고 고속도로의 교량들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염화물에 의한 철근 부식, 동결융의 작용, 알칼리 마이너스 골재 반응 등 현대 콘크리트가 직면한 내구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해안가의 구조물들은 염분에 의한 침식으로 더욱 빨리 노화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콘크리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원전 27년에 완공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묘소는 여전히 로마 시내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서기 80년에 완공된 콜로세움은 지진과 약탈,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로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판테온의 돔은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대의 무철근 콘크리트 돔이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닷속 구조물들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이사레아 항구의 방파제는 지중해의 거센 파도를 2000년 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나폴리만의 포촐리 항구 유적은 해수면 아래에서도 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마리 잭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2017년 어메리칸 미네알러지스트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저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바닷물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마법 같은 재료를 오프스 카이멘티시움이라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결합된 작업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용어는 단순히 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 기법 체계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가이자 기술자였던 비트루비우스는 기원전 25년경 저술한 건축십서에서 이 재료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포졸라나라 불리는 화산재 가루가 있으니 이것을 석회, 암석, 물과 섞으면 물속에서도 굳어지는 놀라운 성질을 갖는다고 적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의 기록은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어 유럽 건축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며 로마 콘크리트의 제조 비법은 거의 완전히 잊혀졌고 유럽의 건축은 다시 석재 쌓기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고딕 성당의 웅장함도 르네상스 궁전의 화려함도 로마가 이미 달성했던 기술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로마 사피엔자 대학의 건축사 연구팀은 판테온의 돔을 3D 레이저 스캔으로 정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돔의 두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얇아지며 동시에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단부에는 무거운 화산암 골재를 사용하고 상단부로 갈수록 경석과 같은 가벼운 재료를 섞어 구조적 안정성과 중량 감소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로마 기술자들이 단순히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과 구조역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의 필립 보나르 박사는 2019년 연구에서 로마 콘크리트의 미세 구조를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 포틀랜드 시멘트와는 전혀 다른 결정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로마 콘크리트 내부에는 토버모라이트와 같은 특수한 칼슘 마이너스 규산염 광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바닷물의 마그네슘과 반응하며 천천히 성장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45년 이상을 살아오며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화되어 재건축되고, 불과 30년 전에 세워진 건물들도 수명을 다했다며 철거되는 모습을 봅니다. 현대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2000년을 견디는 건축물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제국 전역에는 약 400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고, 이들을 연결하는 8만 5천 킬로미터의 도로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도 로마에만 11개의 수로가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의 핵심에 콘크리트 기술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1000년 이상 문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놀라운 재료였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고고학자 존 올슨 교수는 2021년 저서 로마의 건축혁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콘크리트는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권력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로마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문명의 도구였다. 판테온의 돔 아래 서면 누구나 압도당합니다. 그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 빛과 공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존재감. 우리는 그 앞에서 겸허해집니다. 현대의 우리가 가진 모든 과학 지식과 기술로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콘크리트의 비밀은 단순히 배합 비율이나 화학 반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함께 성숙해가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급하게 만들어 빨리 소비하는 현대 문명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영원히. 로마인들은 그렇게 건축했고, 그들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는 하늘을 뒤덮었고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순식간에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앙은 로마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화산 활동이 로마 제국의 건축혁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나폴리만 일대, 특히 포촐리 고대명 푸테올리 지역에는 베수비오를 포함한 여러 화산들이 수만 년에 걸쳐 분출한 화산재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붉은 빛을 띤 화산재를 풀비스 푸테올라누스, 즉 포촐리의 가루라고 불렀고, 후대에는 포졸라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화산재에는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석회와 만나면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로마의 건축가들은 우연한 실험을 통해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석회석을 구워 만든 생석회에 이 화산재를 섞고 물을 부으면 공기 중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굳어지는 신비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도 석재를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이제 액체 상태의 재료를 부어 원하는 형태로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학응용과학대학의 아델 마수디 교수 연구팀은 2023년 사이언스 어드밴서즈 저널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콘크리트 샘플을 고해상도 다중 스케일 이미징 기법과 화학 매핑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콘크리트 속에서 석회 쇠설암이라 불리는 하얀 광물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수디 교수의 연구팀은 놀라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로마인들이 일반적인 소석회가 아닌 생석회를 직접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석회석을 약 900도에서 구우면 생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석회를 물에 담가 충분히 반응시켜 소석회로 만든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생석회를 화산재, 물과 함께 직접 혼합하는 뜨거운 혼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격렬했습니다. 생석회가 물과 만나면 격렬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며 온도가 섭씨 20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 뜨거운 혼합물 속에서 석회의 일부는 완전히 녹지 않고 작은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석회 쇠설암입니다. 과거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불완전한 혼합의 결과, 즉 결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수디 교수의 연구는 이것이 로마 콘크리트의 핵심 비밀임을 밝혀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팀은 로마 방식으로 제조한 콘크리트에 인위적으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편을 물이 흐르는 환경에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균열이 완전히 메워져 있었습니다. 석회 쇠설암이 물과 반응하여 녹아내리면서 균열 틈으로 스며들어가 새로운 칼슘 화합물을 형성하며 스스로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버클리 대학교 지구행성과학과의 마리 잭슨 교수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로마 해양 콘크리트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이탈리아 해안의 여러 고대 항구 유적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2017년 어메리컨 미너렐러지스트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들은 로마 해양 콘크리트의 또 다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바닷물 속 로마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한 광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산재의 실리카 성분이 석회의 칼슘, 바닷물의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알루미늄 토버모라이트라는 희귀 광물을 형성했습니다. 이 광물은 자연계에서 수백 도의 고온 지열 환경에서나 생성되는 것으로 상온의 바닷물 속에서 이런 광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바닷물이 콘크리트의 미세한 공국으로 스며들고 화산재 입자가 서서히 용해되며 새로운 광물이 결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내부 구조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강해집니다. 현대 콘크리트가 바닷물에 침식되어 약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2020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ETH의 재료과학 연구팀은 고해상도 X선 단층 촬영과 중성자 산란 기법을 이용해 로마 콘크리트의 나노 스케일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서래믹 서사이어티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로마 콘크리트의 결합 매트릭스는 현대 시멘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 포틀랜드 시멘트는 주로 칼슘 규산염 수화물 CSH라는 겔 형태의 물질로 골재를 결합합니다. 이 구조는 초기 강도는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약해집니다. 반면 로마 콘크리트는 포졸란 반응을 통해 다양한 칼슘 마이너스 알루미늄 마이너스 규산염 광물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채석장 유적지에서는 석회 제조 시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대형 석회 가마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규모로 보아 대량 생산 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폼페이 유적의 한 건축 현장에서는 석회와 화산재가 담긴 용기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배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배합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십서 제두권 6장에서 포졸라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이아와 베수비오 언덕 근처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의 가루가 있으니 이것을 석회와 잔자갈과 섞으면 건축물의 강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바닷속에 쌓은 방파제도 물속에서 굳어지게 한다. 그는 또한 석회와 화산재의 비율을 21 또는 31로 혼합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비트루비우스의 기록에는 뜨거운 혼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술적 비밀로 여겨 의도적으로 생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 정보의 부재는 후대 사람들이 로마 콘크리트를 재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건축 현장을 상상해 봅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석회가마에서 갓 구워낸 뜨거운 생석회를 나르고 포졸라나 화산재를 채로 거르며 커다란 통 안에서 이것들을 격렬하게 혼합합니다.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혼합물의 온도가 치솟습니다. 이 뜨겁고 걸쭉한 혼합물을 나무 거푸집에 부어넣고 그 위에 화산석 골재를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학 반응이 진행되며 단단한 돌과 같은 구조물로 변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의 로버트 챗먼 교수는 2022년 연구에서 로마 전역의 콘크리트 샘플 218개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배합과 제조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성벽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화산암을 분쇄하여 사용했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포졸라나를 수입하는 대신 현지의 특정 점토를 혼합하여 유사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응용할 줄 아는 진정한 재료 과학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왜 포졸라나가 작동하는지 현대적 화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빨리 짓고 빨리 쓰고 빨리 버립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며 건축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혼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콘크리트는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재료였습니다. 급하게 최고의 강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끝없이 강해지는 재료. 이것이 바로 2000년을 견딜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화산재와 석회, 물. 단순한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재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시간을 이해하며 영혼을 추구했던 로마인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서기 112년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 현재의 루마니아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 포럼에 거대한 시장 건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가 아폴로도로스가 설계한 이 건물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6층 높이에 150개 이상의 상점과 사무실이 들어서고 반원형으로 휘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만약 전통적인 석재 건축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런 건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트라야누스 시장이 완공되자 로마 시민들은 경탄했습니다. 곡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벽면, 아치와 볼트로 연결된 복잡한 내부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건설 속도였습니다. 석재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깎고 쌓아 올리는 그리스 방식이라면 수십 년이 걸렸을 공사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 재료가 아니라 건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려 봅니다.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포스트 엠빔 방식이라 불리는 이 전통적 건축법은 수직 기둥이 수평볼을 지탱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석재는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약합니다. 따라서 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체 무게로 인해 중앙부가 휘거나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기둥 간격을 좁게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내부 공간의 활용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치라는 구조 형식을 통해 이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아치는 이미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소규모 출입구나 수로 정도에 한정되었습니다. 로마는 콘크리트 기술과 아치 구조를 결합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건축을 실현했습니다. 아치 구조에서 하중은 아치의 곡선을 따라 양쪽 지지대로 분산됩니다. 돌은 압축력만 받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9년 완공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마르첼루스 극장은 이 원리를 웅장하게 구현했습니다. 3층 높이의 외벽은 아치가 연속으로 이어진 아케이드 구조였습니다. 각 층마다 80개의 아치가 리듬감 있게 배열되어 있었고 이 아치들은 모두 콘크리트 코어 위에 석재 외장을 입힌 형태였습니다. 순수하게 석재만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엄청난 무게로 인해 붕괴 위험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뛰어나 이런 대담한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치를 연속으로 이어 만든 볼트는 더욱 혁명적이었습니다. 배럴 볼트는 아치를 일정 방향으로 연장한 반원 통형 천장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타블라리움 로마의 공문서 보관소 지하 통로는 거대한 배럴 볼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폭 6m, 길이 70m에 달하는 이 공간은 기둥 하나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볼트가 자체 중량과 상부 하중을 견뎌내며 광활한 내부 공간을 창출한 것입니다. 두 개의 배럴 볼트를 직각으로 교차시킨 그로인 볼트는 더욱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서기 1세기에 지어진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에서 이 기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로인 볼트는 하중을 네 모퉁이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벽면에 큰 개구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광과 통풍, 그리고 공간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건축사학과의 자넷 딜레인 교수는 2018년 저서 로마 건축혁명에서 콘크리트가 가져온 변화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콘크리트는 건축가들에게 전례 없는 형태적 자유를 부여했다. 석재 건축이 직선과 평면에 기하게 제약되었다면 콘크리트는 곡선과 입체의 세계를 열었다. 실제로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복잡한 곡면이나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테온은 이러한 가능성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서기 12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완성된 이 신전의 돔은 건축사에서 가장 대담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내부 직경 43.3m의 완벽한 반구형 돔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무철근 콘크리트 돔입니다. 돔의 두께는 하단부 6m에서 정상부 1.2m로 점진적으로 얇아지며 동시에 콘크리트의 배합도 달라집니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의 구조공학 연구팀은 2016년 판테온 돔의 구조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아커텍처럴 헤러터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돔 하단부에는 현무암과 같은 무거운 골재밀도 약 2200kg을 사용하고 중간부에는 벽돌 파편과 응회암밀도 약 1700kg, 상단부에는 경성밀도 약 1350kg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등급 배치는 돔의 자중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돔 내부에 숨겨진 응력 분산 시스템입니다. 돔 표면에는 28개의 함몰부가 5개 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장식으로 여겼지만 현대 구조 분석은 이것이 정교한 공학적 설계임을 밝혀냈습니다. 함몰부는 콘크리트의 자중을 줄이는 동시에 돔의 강성을 높이는 리브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현대의 와플 슬래브 구조와 같은 원리입니다. MIT의 건축기술학과 존 오치센도르프 교수는 2012년 판테온의 구조 안정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유한 요소 해석 FEA를 통해 돔의 응력 분포를 계산했고 놀랍게도 어느 부분에서도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반구형 형태와 재료 배치, 그리고 함몰부의 조합이 순수하게 압축력만으로 모든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이루어진 경이로운 구조 설계였습니다. 콘크리트 기술은 건설 속도와 경제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석재 건축에서는 각 돌을 정밀하게 가공해야 했고 숙련된 석공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건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술로도 가능했습니다. 목재로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골재를 쌓아 올리는 작업은 훈련된 노동자들로 충분했습니다. 이는 건설 비용을 크게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서기 80년 완공된 콜로세움의 건설 과정을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불과 8년 만에 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외벽 둘레 527m, 높이 48m,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공사 속도였습니다. 콜로세움의 기초와 하부 구조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의 아치 구조도 콘크리트 코어에 석재 외장을 입힌 형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저 윌슨 교수는 2019년 연구에서 로마 제국 전역의 대형 건축물 67개의 건설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저널 어브 로먼 아키알러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콘크리트 기술의 도입 이후 평균 건설 기간이 약 40% 단축되었고 건설 비용은 약 30%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향상은 로마가 제국 전역에 광대한 공공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욕장은 콘크리트 기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서기 305년 완공된 이 거대한 복합시설은 3,00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홀의 그로인 볼트는 높이 30m에 달했고 이를 지탱하는 벽체와 기둥은 모두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창문들이 벽면을 뚫고 있었는데 이는 콘크리트 볼트 구조가 하중을 특정 지점으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건물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나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요? 로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장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는 그들에게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아치에서 볼트로, 볼트에서 돔으로. 로마의 건축가들은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허락하는 모든 가능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넓게, 더 대담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문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서기 52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아니오 강 계곡에서 시작하여 87km를 가로질러 로마로 물을 공급할 새로운 수로 아쿠아 클라우디아의 건설이었습니다. 14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이 수로는 하루 약 19만 세제곱미터의 깨끗한 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며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인구의 생활을 지탱했습니다. 수로의 일부 구간은 높이 27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 위를 흐르는데 이 모든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건설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로 시스템은 고대 세계의 경이었습니다.
수도 로마에만 11개의 주요 수로가 총 500km 이상의 거리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프론티누스는 서기 97년 로마의 수도 담당관으로 임명된 후 로마의 수로에 관하여라는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각 수로의 수원지, 경로, 유량, 분배 방식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시는 매일 약 1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당시 인구 1인당 하루 약 1000리터에 해당하는 놀라운 양이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UCL의 고대사 교수 캐서린 에드워즈는 2015년 연구에서 로마의 물 공급 시스템이 도시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저널 오브 로먼 스터디즈에 발표된 그녀의 논문에 따르면 풍부한 물 공급은 로마 시민들의 위생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는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중 목욕탕 문화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사회적 교류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술은 수로 건설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수로는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며 계곡과 산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깊은 계곡을 만나면 거대한 아치교를 세워야 했는데 프랑스님 근처의 퐁듀 가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기 1세기 중반 건설된 이 3층 아치교는 높이 49m, 길이 275m에 달하며 상부에는 물길이 흐릅니다. 석재로 외장되어 있지만 내부 구조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스페인 세고비아의 수로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서기 1세기 말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로는 총 길이 17km에 달하며 시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구간은 2층 아치 구조로 최대 높이 28m에 이릅니다. 167개의 아치가 연속으로 이어진 장관은 로마 토목 기술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수로는 20세기 초까지 실제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세고비아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수리공학 연구팀은 2017년 로마 수로의 설계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워터 히스터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마 기술자들은 수로의 경사를 1km당 0.5m 정도로 정밀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물이 너무 빠르게 흘러 수로를 침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울기였습니다. 또한 수로 내부는 방수를 위해 오프스 시그니눔이라 불리는 특수 방수 콘크리트로 마감되었는데 이는 포졸라나의 분쇄한 벽돌을 혼합한 것으로 뛰어난 방수 성능을 보였습니다. 도로 또한 로마 제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로마는 제국 전역에 걸쳐 총 연장 약 85,000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들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 구조의 포장도로였습니다. 전형적인 로마 도로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닥을 파서 기초를 다진 후 큰 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섞은 층을 놓습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층을 포설하고 최상부에 평평한 석재 포장을 깔았습니다. 이중 콘크리트 층은 구조적 강도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습한 지역이나 연약 지반에서는 콘크리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고대 토목공학 연구소는 2019년 아피아 가도의 단면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기원전 312년 건설이 시작된 이 도로는 로마에서 남부 브린디시까지 540km를 연결했습니다. 연구팀이 컨스트럭션 언드 빌딩 머티리얼즈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도로의 콘크리트 층은 두께 3040cm에 달했으며 포졸라나와 석회를 약 21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00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구간은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도로망은 군사적 목적이 컸습니다. 군단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제국의 변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영향은 군사를 넘어섰습니다.
교역이 활발해지고 문화가 교류되며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로마의 문명이 전파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월터 샤이델 교수는 2014년 저서 로마 경제의 팽창 더 케임브리지 컴패니언 투 더 로먼 이카너미에서 도로망이 로마 경제 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은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시장 통합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가속화했습니다. 항구 시설 역시 콘크리트 기술의 혁신이 빛난 영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 불렀고 해상 무역은 제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특히 방파제를 바닷속에 세우는 것은 전통적인 석재 건축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서기 1세기 중반 네로 황제는 오스티아 아스티어에 로마의 외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거대한 방파제로 둘러싸인 인공 항구를 만드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방파제는 바닷속에 거대한 나무 거푸집을 가라앉힌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수중 타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마리 잭슨 교수 연구팀은 2013년 이스라엘 카이사레아 항구의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사했습니다. 저널 어브 아키올라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바닷물 속에서도 굳어지는 특수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했습니다. 이 해양 콘크리트는 포졸라나의 비율을 높이고 화산재 중에서도 특히 반응성이 높은 성분을 선별하여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중 콘크리트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바닷물과의 화학 반응을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로마 사회의 독특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수백 개의 대형 목욕탕이 건설되었고 시민들은 거의 매일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은 서기 216년 완공 당시 동시에 1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총 면적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복합시설에는 냉탕, 온탕, 열탕은 물론 운동장, 도서관, 정원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목욕탕의 핵심 기술은 하이포코스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아래 공간에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바닥과 벽을 데우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지탱하는 기초 구조는 모두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거대한 욕조와 수조, 복잡한 배관 시스템도 콘크리트의 방수성과 성형 자유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더럼 대학교의 고고학자 제닛 드라이버는 2016년 영국 바스 온천 유적의 로마 목욕탕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브리테니어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온천수가 흐르는 수로와 욕조는 모두 방수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었으면 18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누수가 없는 완벽한 방수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현대 문명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도로를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없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콘크리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재료가 아니라 문명을 건설하는 도구였습니다. 수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도로는 제국을 하나로 묶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항구는 교역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목욕탕은 위생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문화 교류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콘크리트 기술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고대사 교수 이언 모리스는 2013년 저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에서 로마의 인프라 투자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1인당 GDP는 기원 후 1세기경 정점에 달했으며 이는 산업혁명 이전 어떤 사회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영의 기반에는 콘크리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광대한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이나 효율적인 행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고 이것이 제국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는 그 기술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남긴 수로와 도로, 항구와 목욕탕은 지금도 그들의 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었습니다.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이탈리아를 장악하며 5세기에 걸친 로마 제국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은 정치 체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기술 지식, 특히 콘크리트 제조의 비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건축가들과 기술자들이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진 실용적 지식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초기 유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교역망이 붕괴되며 도시들이 쇠퇴했습니다. 나폴리만의 포졸라나 채굴장은 방치되었고 석회 제조 시설들은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정치적, 경제적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건물을 해체하여 석재를 재사용했습니다. 콜로세움은 거대한 석재 채석장이 되었고 포럼의 대리석 기둥들은 교회 건축에 재활용되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는 중세 수도원 도서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거의 읽히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자는 극소수였고 설령 읽는다 해도 그 내용을 실제로 구현할 기술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건축가들은 다시 석재를 정밀하게 가공하여 쌓아 올리는 전통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육중한 벽과 작은 창문, 고딕 양식의 첨탑과 플라잉 버트레스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로마가 이미 달성했던 공간의 자유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렌체 대학교의 중세 건축사 연구자 마르코 페르난디는 2011년 연구에서 중세 유럽의 건축 기술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아커텍처럴 히스터리 저널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 따르면 중세 유럽에서 콘크리트와 유사한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회와 자갈을 섞은 단순한 혼합물을 기초 공사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콘크리트의 정교한 배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시적 수준이었고 구조재로 사용될 만큼의 강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고대 로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습니다. 1414년 인문학자 포조 브라치올리니가 스위스 장크트 갈렌 수도원 도서관에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사본을 재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유럽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486년 인쇄본이 출판되었고 건축가들은 열광적으로 이 고대 텍스트를 연구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1452년 건축론을 저술하며 비트루비우스의 가르침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포졸라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의 텍스트는 재료의 배합 비율은 언급했지만 뜨거운 혼합 같은 핵심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열심히 연구하고 모방했지만 콘크리트 기술의 본질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16세기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설계할 때 그는 판테온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기술은 로마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벽돌과 석재를 쌓아 올리고 철제 체인으로 보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장엄했지만 판테온의 순수한 콘크리트 돔이 보여준 구조적 순수성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건축 재료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756년 영국의 토목기사 존 스미터는 플리머스 인근 에디스톤 등대를 건설하면서 수경성 시멘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석회석에 점토가 섞인 것을 구우면 물속에서도 굳는 시멘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콘크리트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1824년 영국의 벽돌공 조셉 에스푸딘이 포틀랜드 시멘트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에서 소성하여 만든 이 시멘트는 현대 콘크리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은 영국 포틀랜드 섬의 석재와 색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19세기 후반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건설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발명으로 고층 건물과 대형 구조물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이 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예상보다 빨리 노화되고 있었습니다. 철근의 부식, 균열의 확대, 동결융에 의한 손상 등 다양한 열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건설된 많은 교량과 건물들이 불과 50년 만에 보수나 재건축을 필요로 했습니다. MIT의 재료공학과 프란츠 마이너스 요제프 울름 교수는 2009년 연구에서 현대 콘크리트의 수명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서멘트 언드 컨크리트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그의 논문에 따르면 포틀랜드 시멘트 기반의 콘크리트는 보통 5만 100년의 수명을 갖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이나 동절기 제설제에 노출된 구조물은 더 빨리 노화됩니다. 이는 로마 콘크리트가 2000년을 견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로마 콘크리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13년 버클리 대학교의 마리 잭슨 교수가 해양 로마 콘크리트의 비밀을 밝혀낸 이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고대 기술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MIT 아델 마수디 교수의 뜨거운 혼합과 자가 치유 메커니즘 발견은 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로마 콘크리트를 현대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생석회를 사용하는 뜨거운 혼합은 안전 문제가 있고 포졸라나와 같은 특수 화산재를 대량으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콘크리트는 초기 강도가 낮아 현대 건설의 속도 요구를 충족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EPFL의 연구팀은 2021년 로마 콘크리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콘크리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산업 부산물인 플라이애쉬를 포졸라나의 대체제로 사용하고 석회 쇠설암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자가 치유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의 콘크리트 공학 연구실은 2020년부터 100년 콘크리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로마 콘크리트의 장점을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최소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다카후미 노구치 교수는 우리는 로마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을 만드는 법을 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까지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만든 건축물만큼 오래 가는 건물을 우리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를 추구합니다. 빨리 짓고 빨리 사용하고 빨리 버립니다. 30년이면 재건축, 50년이면 수명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위해 건축했습니다. 자신들의 증손자 그 너머 수십 세대가 사용할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건축은 단순히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유산을 남기는 행위였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대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매년 생산되는 40억 톤의 시멘트는 막대한 환경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구조물이 불과 50년 만에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제조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강화되는 탄소 중립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2000년의 수명은 곧 환경 부담을 40배 이상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환경공학자 줄리안 에루드 교수는 2018년 연구에서 만약 전 세계 건축물의 평균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건설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판테온의 돔 아래 서면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거대함이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19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 긴 세월을 견뎌온 존재의 힘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건물들 중 몇 개나 100년 후에도 서 있을까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을까요?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레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영원을 추구하는 문명의 태도입니다. 급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용하는 것, 당장의 편리함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자원과 기술로 더 오래가는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들의 지혜에서 배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콘크리트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고 현대화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시간을 견딥니다. 로마의 콘크리트가 그러했듯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혁신도 수백 년, 수천 년 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남긴 경이로운 유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며 영원을 향한 그들의 꿈을 이어받아야 합니다.